네, 사주를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주를 쉽고 간단하게 보는 방법 중에 일주론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일주론 중에서 경지인 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이 진토 위에 이렇게 앉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2운성으로 경금은 진토에서 양지가 됩니다. 그리고 10성으로는 편인에 해당이 되지요. 그래서 경지인 일주의 성격은 양지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낙천적이고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지는 12운성으로 태지인 어려운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고 여유로운 성격의 소유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양육과 인연이 많아서 보육이라든가 유경 등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진토는 수의 고지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은 종교 철학과도 인연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성인 편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글과 학문이 뛰어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되는데요. 편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은 학문이라든가 교육 또는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편인이면서 수의 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법무라든가 의학 또는 정보, 감찰 등의 그런 특수한 분야에서 성공하게 되고 부귀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지인 일주가 전부 다 이렇게 특수한 분야에서 성공하고 부귀를 누리냐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사주 원국에 목이나 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대운이나 세운에서 목이나 화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경금이 재련되지 못하고 토에 매몰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우둔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 됩니다. 자칫 흉포하고 주위에 욕을 먹는 사람이 되는데요. 운이 강할 때는 일시적으로 만인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이 하강할 때는 걷잡을 수 없이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데요. 높은 곳에서 내려올 때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10성과 12운성의 관계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경지인 일주의 식상은 임계수가 됩니다. 임계수는 12운성으로 진토에서 묘지와 양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활동성이라든가 표현력 또 기술성은 떨어지는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경금 일간의 재성은 갑을목이 되는데요. 갑을목은 진토에서 12운성으로 쇠지와 대지가 됩니다. 힘은 있어 보이지만 목화의 균형이 없게 되면 이 사람의 경제적 관념이라든가 현실성은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성은 병정화가 되는데요. 진토에서 대지와 쇠지가 됩니다. 즉 관성도 힘이 있어 보이지만 활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늘의 법도를 잘 모르고 준법정신이 약한, 그러니까 명예욕이라든가 직장복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주에 목화가 없게 되면 이 사람의 현실적인 무기인 식상, 재성, 관성을 쓸 수 없게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세속적인 쪽에서 무력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배우자를 살펴보면 여자인 경우에 배우자가 관성이 됩니다. 대지와 쇠지가 되는데 힘이 있어 보이지만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사람의 남편은 때를 기다리는 염치 없는 사람이 되는데요. 체면과 자존심만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즉, 남편 복이 좋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묘지와 양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자식과 생사 이별의 아픔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홀로 눈물 짓는 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 배우자는 재성이 되는데요. 쇠지와 대지가 됩니다. 즉, 이 사람의 부인은 사회성이 활발하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목화의 균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지 편인이기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도 암시하게 됩니다.
배우자 복이 좋다라고 말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관성이 되는데요. 역시 목화의 균형이 없으면서 이 사람의 자식도 현달한 자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경진 일주가 이렇게 전부 다 배우자 복이 안 좋고 재물복도 안 좋고 직장복도 안 좋으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명예도 높고 재물복도 높고 그리고 품위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사주에 목화가 왕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원국에 목화가 왕성하거나 또는 대운이나 세운에서 목화운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경금이 재련되고 연금되게 됩니다. 그러면 쓸모있고 값진 금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것을 전문용어로 목이 있으면 흠목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아지고요. 화가 있으면 화련진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진토도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진토가 활성화가 되면 이 사람의 욕망이 크고 이상이 높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세운 계획을 끝까지 해내고 마는 목표 지향적인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편인이 해당이 되죠. 이 편인이 활성화가 되면 이 사람은 글과 학문이 뛰어나고 품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자격이나 면허증 등 전문성을 갖추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진토가 활성화가 되면 삼합을 끌어오게 되는데요. 삼합은 신자진 삼합이 됩니다. 그러면 신금과 자수를 끌어오게 됩니다. 신금은 경금에게 비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주도력이 강해지고 독립심이 강해지고 자신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자수가 활성화가 됩니다. 자수는 경금 일간에게 상관이 되죠. 그래서 비상한 창의력이 생기고 또는 기술성 그리고 활동성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배우자를 살펴보면 여자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관성이 되죠. 근데 관성은 화가 됩니다. 이 화가 이미 있고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남편은 명예가 높고 그리고 품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지의 인성이기 때문에 자신을 후원해주는 그런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식상이 되는데 식상은 수가 되죠. 그래서 사주 어딘가에 수가 있게 된다면 금생 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역시 현달한 자식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는 재성이 됩니다. 그래서 재성인 목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부인은 역시 사회성이 활발하고 건강한 부인이 되는데요. 목이기 때문에 자신을 잘 일깨워주는 그런 그 부인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화가 되는데 역시 활성화되어 있죠. 그래서 자식도 현달한 자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주 원국에 목이나 화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대운이나 세운에서 목이나 화를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의해서 운에 기복이 생긴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진일주에 대한 일주론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